한국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려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한국인도 인간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를 포함한 심리학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동양인에 관한 겁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요, 동양인과 서양인을 비교하는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한국인의 심리학이다. 그래서 한국인만의 특징이 뭔가를 고민하는 심리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면은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 때문에 그렇다. 이 집단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흔히 결론이 이렇게 가요. 개인주의인 서구 사회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뭐 인권이 자유가 뭐 권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한국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단이냐 관계냐 이런 걸 얘기할 때 아무래도 한국인의 특성을 생각하려면 일본하고 좀 비교해 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일본은요, 집단주의 사회에 진짜 잘 맞아요. 집단주의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한 집단에 인간이 들어가면요, 그 집단 속에 하나의 부품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요, 그 충실히 수행하는 거에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목적을 희생하는 게 집단주의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진짜 그런 성향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대학의 이제 심리학과에 이제 교환 교수로 간 거였는데요. 그 교환 교수로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저 같은 사회심리학을 전공한 교수가 한 4-5명 됐어요. 그러면 같이 모여서 이제 전공 회의를 하고 저녁을 먹고 술을 한 잔 마시고 잘 놀아요. 그래서 난 얘네들 되게 친하구나. 얘네들 되게 서로 되게 친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제 친한 교수한테 다른 교수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저 친구한테 연락할 일이 있는데 저 교수 휴대폰 번호 좀 알려주라. 그랬더니 이 교수가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너 20년 동안 같은 과에 있었잖냐. 2주에 한 번씩 매주 회의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는데 왜 휴대폰 번호를 몰라? 모른대요. 어디 사는데? 모르겠는데. 결혼은 했어? 아마 했나? 이러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얘네들이요, 서로 개인적인 걸 거의 몰라요. 돌아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가야 되는 문화. 왜 정해진 대로 가요? 집단 속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얘하고 나하고 합의만 보면 또 바꿔요. 이게 관계주의예요. 그래서 집단이냐 관계냐, 물론 집단주의적 성향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관계주의 때문에 집단주의인 것처럼 보여요. 특히 개인주의적인 서구의 사람들 눈에 보면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원하는 거 안 하고 뭔가 보면 그 집단하고 개인하고 관계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면 한국도 집단주의인가 보다. 여기 지승현 아나운서님은 본인의 성격을 한번 표현해 보신다 그러면 한 몇 가지 정도. 저는 건강한 개인주의자이기를 원하는. 건강한 개인주의자이기를 원하는. 네. 이기적인 거는 싫은데요. 개인주의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불편한 건 굉장히 싫고, 네. 제가 불편한데 나가서 뭔가 그 자리에 맞춰서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좀 차단하려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너는 참 못됐다. 예. 넌 되게 이기적이다. 너는 제가 지금 그렇게 성격을 여쭤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못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 네, 이유를 그렇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전부 다한테요. 제가 성격이 어떠냐 그러고 한 분 한 분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2-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서 내 성격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못되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못됐다, 뭐 약간 개인주의적이다,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공격적이다, 뭐 굉장히 뭐 주장적이다,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문제는 그 특징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격을 얘기할 때는 다른 일반적인 평균값에 비해서 나는 이걸 조금 높게 갖고 있어요 라는 거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왜 설명이 기셨나 하면 결국은 그 하나 가지고 내가 설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제가 성격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지승현 아나운서가 못됐어요. 이러고 끝내버리면 이건 내가 아니죠. 이 세상에 나보다 못된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래요? 못되기만 한 인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 몇된 면이 이런 면과 이런 면이 만나서 이렇게 돼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주의 하나, 관계주의 하나로 우리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집단 속에서 우리가 탈개인화가 얼마나 일어나나를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집단 속에 군중처럼 모여 있으면 자기가 누군지 개인이 중요해지지 않고 집단 속에 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집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루는 이제 나이트클럽을 대학교 때 갔는데 그때는 그 디스코테크 같은 게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테이지에 다 올라가지도 못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막 복도에도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그냥 이러고 손가락만 움직이고 앉았네요. 이게 춤이라는 거.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술도 취했고 어두운데 조명 돌아가고 음악 크게 나오니까 막 이러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음악이 팍 꺼지면서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왜냐? 단속 올라왔어요, 경찰이. 그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미성년자 잡는다고 중고등학생들. 그런데 그 순간까지 너무나 이상하지 않게 막 즐기고 있던 상황이 음악이 꺼지고 불이 탁 켜지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 얼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불이 꺼지고 음악이 흐르고 술을 마시고 이러면 자기가 누군지 순간적으로 까먹는 거예요. 그 집단에서 이러고 놉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잘 나타날 수 있는 게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우리 시청 앞에 또 뭐예요? 다 똑같은 빨간 옷 입었잖아요. 여러분들 한 200m 밖에서 떨어지면 자기 부모도 못 찾아요. 자기 자식도 못 찾습니다, 이거.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자기가 보기에도 남들하고 자기가 똑같아 보이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자기 정체감이 약화될 때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문화에서 모든 사람한테 다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잘 나타나냐, 덜 나타나냐는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잘 나타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그걸 뭘 볼 수 있나 하면요. 일본에 가면요. 남탕에 여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일본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이렇게 하고 나와서 근데 다 벗었죠. 다 벗고 이제 몸 닦는다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수건을 몇 개 들고 이러고 들어와요. 어쩔 수 없이 너무 급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빨리 갖다 놓고 아니에요. 굉장히 여유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고 하면서. 그리고 다 갖다 놓고 챙기고 또 수건 모양도 잡고 이러고 앉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남탕에 여자 들어오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여탕에 남자 들어가는 일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여탕에 여자가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보일러가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남자가 들어와서 보일러 공이 그걸 수리하는 거예요. 한국 여자는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고 난리가 나잖아요. 일본 여자들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 저 사람은 남자가 아니에요. 보일러 공이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벗고 이러고서 남자들이 있는데 수건을 갖다 놓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거기 관리인이지 자기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소하고 던지고 죽인다 그러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어느 남자가 들어와서 보일러를 고쳤는데 다 봤어 이러면 남편은 또 이 자식 어디 있어 이러면서 잡으러 가고 난리잖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보일러공으로 보질 않아요. 남자예요.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남자예요. 근데 플로리다에 뭐가 있나 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팀파크라 그러죠. 놀이동산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디즈니월드를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드림 컴스 트루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 주인공에서부터 여러분들 디즈니월드 가면요. 애들보다 부모들이 더 난리치는 사람들 많아요. 막 미키 쫓아 막 으악 막 춤추고 막. 플로리다에서 살면은 1년 연간 회원권을 10만 원인가 주면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 주말마다 디즈니월드를 갔어요. 근데 매 주말마다 디즈니월드를 가면 가끔 가다가 한국 관광객이 옵니다. 한국 가족이.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한국 가족이랑 미국 가족이랑 사진 찍는 스타일이 틀려요. 미국 부모들은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이제 미키하고 미니마우스가 지나가면 애들이 막 쫓아가서 좋아하고 춤추고 막 이러면요. 그걸 막 미키마우스하고 미니마우스를 찍어요. 춤추는 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거 봤지?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사진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도구예요.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미키하고 미니마우스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서 그랬더니. 그럼 애가 가서 이렇게 서요. 그러면 여기 봐 여기.
이제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미키마우스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이제 구도 잡아가지고 탁 찍어요. 나중에 가서 애한테 보여줘. 너 이거 봤지? 그럼 왜? 못 봤는데? 왜 애는 카메라 보느라고 미키마우스를 본 적이 없어요. 정작 미키마우스하고 미니마우스를 보여주겠다고 데리고 가서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는 엄마 아빠가 실컷 보고요. 애는 엄마 카메라만 보다가 왔어요. 왜 이러냐? 우리나라 사진은요. 주인공이 자기나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이 없으면 사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보여주려고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스페인으로. 갔더니 바르셀로나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 가우디 성당이라고 그러는 건데 뭐 성가족 성당 뭐 이러죠. 이게 1882년인가부터 짓기 시작했대요. 저기 보시면 알겠다. 아직도 짓고 있어요. 100몇십 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가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어떻게 하냐 싶어요. 그 정도의 규모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뭐 보면 이게 한 장면이라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당에 온 벽이 다 스테인글라스 같은 걸 너무너무 아름. 빛이 들어오면 뭐 죽입니다. 이런 사진도 있어요. 기가 막혀요. 천장 하나하나까지 그냥 한 게 없어요. 이게 가우디의 인생의 역작이에요. 대표적인 거라고 그러죠. 이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두 아이가 제 인생의 역작이에요. 아직도 찍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초점이 우선 안 맞아요. 왜냐? 사람에다 초점을 맞춰야 뒤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절반 이상은 가렸어요. 자, 이 두 사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나중에 두 개 중에 어느 걸 킵하실 거예요? 오른쪽? 내 자식 있는 거를 당연하죠. 제 인생의 역작을 제가 갖고 있어야죠. 네. 이딴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앨범을 한번 보세요. 앨범을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나나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안 들어간 사진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지다가 사람이 없어요. 풍경만 있어. 그러면 반응이 이래요. 이걸 왜 찍었지?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뭘 보고 그걸 되살리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걸 꼭 사진으로 꼭 자기가 들어간 걸 남겨야 돼요. 왜냐? 안 믿어줄까 봐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걸 인정해줘야 돼요. 그냥 배경사진만 찍어가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게 한국인의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주체성. 거기다 뭐가 붙였어요? 관계성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체성이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생각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생각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요. 미치고 펄쩍 뛰는 게 뭔가 하면 같은 동네에 사는 선배가 저한테 자전거를 하나 빌려줬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일본은 좋다. 그러니까 편할 거다. 자전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있는 그 교수용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이 걔네는 따로 있어요. 거기다 딱 갖다 세웠더니 갑자기 경비원이 나와요. 그러더니 너 이거 등록했니요? 지금 뭔 소리냐? 그랬더니 자전거 등록해야 된다. 돈을 내고 경찰서에다 등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하냐? 그랬더니 그래 이제 네가 잃어버릴 때 찾을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렇게 봤더니 등록은 돼 있네. 이건 뭐냐? 그래서 내가 이거 내 선배 이름으로 등록된 거다. 그래서 그러니 네 이름으로 등록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몇 개월만 쓰다가 돌려줄 거다. 어? 아니 네 말대로 잃어버리면 내 선배한테 연락이 갈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없다.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알았다 등록하겠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다녔어요. 결국은 한 달쯤 도망을 다니다가 7번째 나한테 등록하라고 얘기할 때 제가 더러워서 한다 이러고 가서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몇 개월만 쓰고 돌려줄 거면 내가 이걸 등록을 했다가 또 그 선배한테 돌려주면 그 선배는 등록을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모든 면에서 보면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해야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공무원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매뉴얼상 원칙상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오는 국민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 반응이 어땠냐? 딱 이래요. 씩 웃으면서 되겠구만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 자기가 보기엔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은 건 가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가서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건 대부분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저신뢰 사회다, 신뢰가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저신뢰 사회라는 결론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 일반적으로 월드 밸류 서베이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국회는 얼마나 신뢰하냐, 정당은 얼마나 신뢰하냐, 사법부는 얼마나 신뢰하냐, 가족은 얼마나 신뢰하냐 이런 거를 수많은 나라의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기를 줘요. 물어보면서 굉장히 신뢰한다, 어느 정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 4개의 보기 중에 사람들 보고 고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어디에 많이 대답을 했느냐, 평균값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서 그 나라는 신뢰지수가 높다, 신뢰가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이 월드 밸류 서베이 같은 거는 면접원이 직접 국민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샘플한테. 왜냐하면 아직도 문맹률이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설문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면접원이 샘플로 포함된 사람한테 찾아가서 말로 물어보게끔 돼 있어요. 이걸 말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가끔 가다가 대답을 안 하는 인간이 있어요. 물어봤는데 이러고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뭐 억지로 대답을 하라 그럴 수는 없고 또 하나가 뭐가 있나 하면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문항이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요, 일본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혹 있어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가족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요,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누가 국회를 신뢰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모르겠는데요. 그럼 보통 이렇게 뭐 아니 당신이 국회를 신뢰하냐고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이 나오냐? 너 아무 생각 없이 사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고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전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걔네들이 실제로 표현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이거 자전거 몇 개월만 탈 거라니까 돌려줄 거. 네가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아? 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조금만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나오잖아. 걔네들은 등록하세요. 그거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좋아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나 하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자동차 사고 사망자 비율이에요. OECD 국가입니다. 이건 이제 국민당 자동차 사고 사망자 비율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에서 법규 준수율이 OECD 국가 중에 몇 위쯤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법을 얼마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냐. 최하는 아니고요. 최하위권입니다. 예. 27위에서 28위 정도 나온다. 34, 5개월. 그러니까 최하위권 맞아요. 그런 자료를 보면서 외국의 학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한국 사람들은 법을 우습게 하나 봐. 한국 사람들은 준법의식이 약한가 봐. 한국 사람들은 범법자가 많은가 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외국의 학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한국 사람들은 법을 우습게 하나 봐. 한국 사람들은 준법의식이 약한가 봐. 한국 사람들은 범법자가 많은가 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뭔 소리야? 한국 사람들이 법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날마다 법대로 하자고 그래. 그러면은 서양의 학자가 그럴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니? 교통법규 준수율이 이렇게 낮고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게?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준법의식이 약해서가 아니라 주체성이 강해서 그래.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사거리 신호등에 이렇게 빨간불이 되면 차가 서요. 빨간불이니까 섰죠. 그럼 옆에 이렇게 중앙선이 노란 게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서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유턴해도 되겠는데? 그러면서 유턴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법을 어기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가 보기엔 이 법이 잘못됐어. 그 생각을 해요. 김상준 씨는 운전하시죠? 네. 예, 그러면 운전하신 지 한 몇 년 되셨습니까? 한 30년 됐습니다. 30년이요. 그러면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데가 이 왜 인도 옆에 이렇게 노란 선으로 실선이 돼 있는 데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고. 네. 그죠? 나는 지금까지 운전하는 30년 동안 한 번도 거기 차를 세운 적이 없다. 이번엔 제가 예 아니오로 여쭤보죠. 없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있죠.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운전한다. 이분들 중에 나는 주정차 하면 안 되는 그 노란 선 있는데 단 한 번도 차를 주차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만 남겨놓고 내리세요. 여기 두 분, 세 분. 대단하신데요. 그런 걸 보통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집착이라고. 저런 분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차를 어떻게 세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세워요. 저기 노란 실선이 있는 데는 세우면 안 됩니다. 세우죠. 그러고 나서 다른 차들은 지나가기 힘들겠죠. 그럼 몇 대가 힘들게 지나가다가 참을성이 좀 약한 분은 짜증이 나면 창문을 내려요. 그럼 아저씨, 거기다 그렇게 차 세우시면 안 돼요. 거기 차 세우면 안 되는데 아시잖아요. 그러면 차 세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남 차 지나갈 수 없을 때만 세우지 말라는 선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가 하면 보통 그런 사람들이 세워놓고 내려서 확인까지 해요.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나 없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차를 저렇게 세웁니다. 다른 차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보세요. 이 차는 와서 서요. 왜냐? 반대쪽에서 차가 오거든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차가 지나가고 나면요. 또 알아서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일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아마 누가 뭐라고 그랬나 봐요. 저기서 아주머니가 튀어나옵니다. 저 운전자가. 그런데 하는 행동이 어떠신가 한번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왜? 지나갈 수 있는데? 이런 표정으로 지나.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은 사회적 갈등 중에 뭔가 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이 사는 사회라면 진작에 법은 모두 다 잘 지키는 사회가 됐을 겁니다. 들에 대한 대단한 찬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 IQ 1등, 근면 성실도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 때도 부지런해. 얼마나 부지런하게 노냐면요. 특히 일주일에 하루는 찍어서 몸을 불태우면서 부지런해야 돼요. 유럽 심리학자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하소연을 합니다. 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많이 놀러 와. 알아. 한국 사람들 많이 놀러 가잖아. 관광객들 많이 가는데 왜? 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놀러 오면 복장만 관광객이래요. 행동은 근로자래요. 아니, 남의 나라에 놀러 온 사람들이 왜 도대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니? 심지어 유럽의 렌트카 업체 임원 한 분이 이런 얘기도 하셨죠. 일주일 동안 유럽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평균 2,300km 운전하고 돌려주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고, 참고 삼아 서울, 부산이 420km. 유럽을 광폭 질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자정까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놀아야 논 것 같아요. 논 것 같아요. 예. 근데 IQ 1등, 부지런함의 1등, 우리를 누가 당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보죠. 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뭐 약점이 있지 않냐? 어느 민족이나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질문 하나를 하면 전 세계에서 오히려 제일 지혜로운 게 아니라 제일 바보를 만들 수 있어. 이 질문이에요.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바보스러운 대답을 한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충격적인 대답. 아무거나요. 야,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요. 어디 가실래요? 아무데나요.
더 웃긴 건요. 그 사람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무거나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뭐 좋아합니까? 이러면 잠깐만 그 사람이 뭐 좋아하더라? 잘 몰라요. 안 떠올라. 근데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가는 많이 떠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길동이 어떤 음식 좋아해? 길동이 맵지 않은 거 좋아해. 말도 안 되는 대답이죠. 부모님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 저희 부모님은요 시끄럽게 하지 않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노인분들의 자살 문제와도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분들 자살 문제, 정말 자살 이슈 되게 중요하고 심각하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노인분들의 자살은 절망 때문이다. 절망 때문이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노인분들의 자살은 절망 때문이 아니라 무망 때문이다. 무망이 뭔가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힘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절망은 뭡니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꺾인 거죠. 그러니까 절망에도 다시 희망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실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무언가를 잃으시면 이제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이 넘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 장수의 비결이기도 하고 행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가성비란 말 많이 하죠. 정말 저렴한 물건인데 괜찮은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이 무엇에 대해서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치입니다. 특히 금전적 가치. 무슨 얘기냐? 저 얼마짜리입니까? 저 얼마짜리입니까? 가격으로 근데 뭐 잠깐만요. 이게 돈이 아깝다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매겼다면 물건 사고 후회할 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최소한 10가지의 물건을 사면 최소한 3개에서 4개는 후회합니다. 내가 이걸 왜 이 가격을 주고 샀을까?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이 돈에 대한 가치 판단을 잘 못한다는 건 그것의 본질적인 가치를 아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엉뚱한 곳에서 그 가치의 발견을 하기 위한 간접적 단서들을 사용하죠. 자, 한번 볼까요? 똑같은 백이 있는데요. 같은 백이에요. 완전히 같은 백인데 야, 이거 이탈리아에서 사왔잖아. 야, 이거 앞에 있는 마트 혹은 집 앞에 있는 백화점에서 사왔잖아. 왠지 첫 번째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저 백이 더 내가 중고품이라도 사야 될 때 돈을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옛날에 가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어른들이 물 건너 왔다. 이게 뭡니까? 어렵게 왔다는 거예요.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얼마나 이게 멀리서 어렵게 왔냐예요. 그게 바로 거래 효용이라는 현상이에요. 거래 효용이라는 현상. 진짜 효용 말고 거래 효용, 얼마나 거래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왔느냐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왜? 일상생활에서 이 거래 효용을 철저히 짓밟는 정반대의 거꾸로 하는 행동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면접 볼 때 반드시 떨어뜨리는 학생들이나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자, 귀야, 왜 우리 회사 혹은 우리 대학에 지원했습니까? 가까워서요. 나 그럼 가까운 데서 쉽게 왔다는 거죠? 그런데요,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 이유만으로도 왠지 떨어뜨릴 때 속상해요. 네. 제가 심지어 이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학생이에요. 제주도에서 수원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주대에 오는데. 그래서 그 학생을 딱 하는데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때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왠지 옆에 고등학교에서 오면요. 내년에 다시 보자. 가까워서 지원했다고 하는 사람 정말 성의 없어 보입니다. 왜? 거래 효용을 뭡니까? 낮춘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한번 다른 방송사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보너스, 경품 당첨된 걸 줍니다. 이 10만 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바로 앞에서 직원이 바로 거기서 찾아서 줍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왔죠. 그런데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요게 지금 상품권이, 백화점 보너스 상품권이 지금 저희 본사에서 직원이 출발해서 갖고 옵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와서 게다가 기다려서 그분한테 전달하죠. 첫 번째, 바로 앞에서 받은 사람들은요. 그날 거기서 다 쓰고 나갑니다.
소위 말해서 충동구매가 뭔지를 보여주고 나가요. 그런데 어렵게 온 돈, 그 상품권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거기서 쓰지 않습니다. 더 가치 있게 쓰려고 합니다. 쉽게 번 돈이 왜 쉽게 쓰이는지를 아시겠죠? 거래 효용을 낮추기 때문이에요. 자, 16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오노가 생각납니다. 김동성 선수보다도 오노가 생각이 나요. 네. 우리나라는 당연히 김동성 선수를 기억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스티븐 브래드버리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 스티븐 브래드버리는요, do a 브래드버리, 예기치 못한 행운을 취하다 라는 표현으로 호주 국립사전에 등재까지 됐어요.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에 출전합니다. 이 스티븐 브래드버리는 예선 통과도 불가능한 선수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고 다른 모든 선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참가에 의의가 있는 선수였죠. 예선에서요, 4등인가 5등인가 거의 꼴찌로 들어와요. 그런데 앞선 선수들이 전부 다 실격합니다. 그래서 예선을 통과해요. 그런데 준결승에서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김동성 선수, 중국의 리자준, 정말 최고의 선수들이죠. 꼴찌로 마지막 바퀴를 돌아서 이젠 준결승 탈락이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앞에 있는 두 선수가 다 넘어져요. 그래서 이 선수는 들어갑니다. 결승 가요. 마찬가지로 꼴찌, 이번에는 그냥 꼴찌도 압도적 꼴찌. 그나마 좀 충격이 되는 꼴찌도 아니고 한참 떨어져 있는 꼴찌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미국의 오노, 우리의 안현수 선수 세 명이 동시에 다 넘어집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가깝게 붙어갔다면 자기도 넘어졌겠지만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이 선수는 오 하면서 들어가요. 호주 역사상 최초로 동계올림픽 금메달 수상자가 됩니다. 자, 엄청난 행운이죠. 자, 그런데 호주 사람들이 오히려 스티븐 브래드버리를 부끄러워하죠. 이거 실력으로 딴 금메달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펠리칸이 물어준 금메달이라고 하는 비아냥까지도 들어요. 그런데 이게 왜 호주 국립사전에 등재도 되고 그리고 지금은요, 호주인들이 스티븐 브래드버리를 비아냥거리지도 않고 굉장히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걸 바꿔줬을까요? 스티븐 브래드버리가 지난 12년 동안 이 쇼트트랙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선수였거든요. 그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부상을 얻고 출전권을 따고도 뼈가 부러지거나 그렇죠? 이런 수많은 불운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 행운이 멀리서부터 온 거예요. 가까운 데서 온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온 행운이고 멀리서부터 온 행운이라고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하면서 지난 10년 넘는 불운으로부터 받는 보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의 어떤 큰 성공을 내 노력의 결과인 걸 나는 알지만 그걸 우연한 결과, 행운 이런 식으로 치부할 때 우리는 정말 많이 속상합니다. 그럴 때요, 이게 행운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라고 얘기하시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불운했는가. 이 불운의 역사를 얘기해주면 그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너한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 효용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돈 많으면 좋잖아요. 오히려 큰 돈이 역효과를 냅니다. 자기가 어디다 돈을 써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면 그냥 없어져 있어요. 자, 두 개의 게임이 있어요. 게임 A, 92%의 확률로 12만 원을 딸 수 있습니다. 8%의 확률로 24만 원을 잃어요. 게임 B, 17%의 확률로 79만 원을 땁니다. 83%의 확률로 5만 원을 잃어요. 두 게임 중에 어느 걸 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A를 마음에 가지만 실제로는 B를 할 것 같아요. 네. 내가 도전해보고. 야, 이게 양다리를 거치시네요. 저는 A 할 것 A,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럼 확률이 나중에 따지고 보면 둘 다 똑같은 확률이다. A를 선택하나. 네, A. 선택하나. 네, 좋습니다. A를 네. 하겠습니다. 저도 A요. A.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나중에 조사해 보면 거의 한 80% A 하겠다고 하세요. 네.
자,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게임 A든 B든 하시려면 입장권 사셔야 돼요. 게임 A를 하기 위한 입장권 가격 얼마까지면 사시겠습니까? 13만 원이요. 그럼 바보죠. 딸 수 있는 돈이 12만 원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12만 원 미만을 부르겠죠. 자, 그런데 게임 B를 하기 위한 입장권 가격 얼마까지면 사실래요? 이러면 이런 분들이 나오신다는 겁니다. 표정이 사행성 짙게 변하시면서 야, 인생 뭐 있냐? 20만 원이라도 한번 해볼래? 이런 분들 나올 수 있겠죠. 왜? 따기만 하면 거의 80만 원을 따지 않습니까? 79만 원. 네. 고르라고 하면 A를 골라요. 그런데 돈을 얼마나 쓸래? 라고 하면 B에다가 돈을 더 많이 쓰겠다고 합니다. 둘 모두 선호도의 표시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간은 선택하라고 하면 확률밖에 안 봅니다. 실제로 아이트래커라는 장비가 있어요. 아이트래커라는 장비는 안구 운동 추정 장치죠. 그래서 1초에도 수십 번씩 사람들이 어디를 보는가를 막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둘 중에 어느 가시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처럼 물어보잖아요. 그럼 모든 분들이 시선이 어디 맺히냐? 저 92%에 이렇게 계속 맺힙니다. 92 맺혀요. 그런데 돈을 얼마나 쓰실래요? 라고 하면 이 확률을 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안구 고정점의 95%가 이 79만 원, 79만 원, 79만 원, 79만 원, 79만 원. 이렇게 맺히다가 한 0.1초 정도 살짝 위에 가서 12만 원? 에게 79만 원, 79만 원, 79만 원. 얼마에 쓸까의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가져오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 떨어지더라도. 자,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쓸 세월, 쓸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더 모험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은 나보다 모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 분위기는 젊은 사람들한테 빨리 결정하라고 합니다. 뭐 할지 결정하라고. 어떻게 살지 결정하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저보다 젊은 분들은 저보다 인생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저보다 더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개념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확률이 떨어져도 괜찮아. 그분들한테 선택을 강요하지 말자는 거예요. 당신이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쓸 용의가 있습니까? 영어로 willingness to pay라고 합니다. WTP. 근데 반대로 파는 사람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willingness to accept. 어느 정도 가격이면 이걸 나한테 내놓으시겠습니까? 어떤 물건을 파는데 저 이거 5천 원에 주시면 안 돼요. 6천 원은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보다 항상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그 최저 금액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엇이 결정하냐는 거예요. 의외로 시간이 결정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5천 원에 해당하는 초콜릿이다. 그리고 5천 원에 해당하는 머그컵이다. 학생들한테 무작위적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열의 9이 이래요. 머그컵 받은 학생들은 초콜릿이 더 좋은데. 초콜릿 받은 학생들은 나 머그컵.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효과죠. 그러니까 지금 바꾸면 너무 정신없으니까 수업 끝나면 바꾸고 싶다는 사람 다 바꿔줄게. 그럼 75분 강의하는 동안 이 친구들은 자기 책상 옆에 머그컵이나 초콜릿을 놓고 보면서 수업을 듣겠죠. 자, 75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바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20%도 손 안 듭니다. 75분 강의하는 동안 내 옆에 공존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더 낮은 가격을 부르고 파는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건 내 옆에 있었던 시간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용이 지불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얼마에 팔 거냐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 나한테 이거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시간만큼 상당히 뒤로 나중에 가격을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있었던 시간만큼 혹은 어쨌든 일정 시간만큼을 이제 판다는 생각을 해야만 그 사람은 WTA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됩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걸 저희 심리학에선 gentle persuasion, 즉 공손한 설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동경제학 얘기를 하나 정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 페이먼트 디커플링이라는 현상이에요. 페이먼트 뭐예요? 지불이죠. 디커플링은 커플을 분리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한번 보세요. 놀이동산 가시면 탈 때마다 돈 내세요. 아니면 자유이용권 끊으세요. 자유이용권을 훨씬 더 많이 끊으시죠. 이게 바로 페이먼트 디커플링하는 행위예요. 페이먼트 커플링은 뭐예요? 탈 때마다 돈을 내서 지불과 내 행동의 즐거움을 커플링 시키시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두 번쯤 이런 경험 하셨거든요. 자유이용권 끊고 쭉 하루 동안 뭐 이렇게 놀다가 나오면서 아이씨 괜히 끊었네. 자유이용권 가격보다 덜 소비했다는 거예요.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있으세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다음에 가면 여전히 자유이용권을 끊을까요? 이걸 실제로 여행 상품에 최초로 결합시킨 게 바로 클럽 매드입니다. 파타야 3박 4일에 얼마? 그렇죠? 방콕에 얼마? 정액제죠. 그 프로그램 그대로 한번 다녀본 사람들이 있겠죠. 할 때마다 돈 내요. 먹을 때마다 돈 내고 탈 때마다 돈 내요. 대략 20% 가까이 비용이 절약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행이 만족스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소비의 즐거움이 비용의 고통에 갉아먹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족도는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낸 정액제로 다녀온 사람들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약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페이먼트 커플링을 시켜야 되죠. 페이먼트 커플링의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절약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페이먼트 커플링을 시켜야 되죠. 페이먼트 커플링의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신용카드 쓰실 때마다 문자가 오죠. 당신 방금 전에 7,500원 썼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썼던 금액을 누적 금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금 전에 7,500원을 썼지만 그 7,500원 승인 밑에 237만 원이라고 하는 울트라 커플링이죠. 두 개를 묶으신다면 나는 원숭이와 팽더검을 묶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네, 몇 분 안 계시죠? 네, 이 한 10% 될려나요? 지금 이분들? 자, 그럼 나는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거의 절대 다수가 그렇게 묶으십니다. 이쯤 되면 서양인들은요, 뒤로 낮아빠집니다. 경악을 금치 못해요, 서양은. 왜? 동물, 식물, 동물. 야, 그러면 동물과 동물을 묶어야지. 어떻게 동물과 식물을 묶어? 근데 왠지 우리는 저렇게 묶고 싶어져요. 왠지 원숭이가 바나나를 묶고 싶어진다니까요. 왜냐? 원숭이가 바나나랑 뭔가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관계주의적 관점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요,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계를 씁니다. 대표적인 자기소개서의 전형적인 그 예가 이렇죠. 저는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삼남이녀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는 학급에서 부회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회장을 했고, 대학교 때는 뭘 했고, 쭉 읽어보면서 이게 다 뭐예요? 자기 관계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좀 민망하니까 자기 얘기를 살짝 합니다. 저는 소극적이지만 맡은 바 일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를 규정하는 방법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 보통 규정이 되잖아요. 심지어 저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봤어요. 자기 아파트가 굉장히 뭐 멋지고 좋은 아파트라고 설명할 줄 알았더니 자기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래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파트에 정치인 누가 산대요. 연예인 누가 살고 막 이렇대요.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기 집이 좋은 거. 근데도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관점이 다양하다는 거를 인정하기에 좀 불리한 환경이긴 합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에요. 이게 남자분들은 흐뭇해하세요. 이 장면을 보시고. 우리나라의 유학원, 이제 우리나라에도 유학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근데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처럼 이렇게 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가지고 혹은 교환학생으로 와서 이 기상캐스터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 친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이러면 이 친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사는 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전국에 비가 내려본 적이 없어요. 전국에 눈이 내린 적도 없고요. 전국이 더웠던 적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전국에 비가 내릴 정도면 이건 뭡니까? 이건 대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큰 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보기엔 아주 충격적이고도 놀랍고도 경이로운 장면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선 가능하죠. 그게 바로 2002년에 전 국민이 같은 색상의 옷을 입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나라에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동질적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나 한 마음으로 뭘 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반대 측면으로 보면 무언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기에는 좀 불리한 문화죠. 그게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풀어나가보고 고쳐보고 우리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느냐? 연습 많이 하면 되느냐? 공부 많이 하면 되느냐? 사실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세기에 우리 인류가 선택했던 무언가 공부가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사실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요. 20세기와 21세기 대학 교육의 최고의 가치는 전문 인재 양성입니다. 근데 전문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연습 많이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훈련 많이 시키면 되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노련하고 익숙해집니다. 머리가 저렇게 고밀도 직접 회로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돼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특정한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서 빨리 답을 찾을 수 있고 쉽게 그 대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관점이 나아지는 것, 이것과는 큰 상관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연습을 많이 하고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노련해지고 친숙해진다는 게 사람을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과는 무관하거든요. 그걸 밝혀주는 아주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카드의 한 면에 모음이 있어요. 그럼 그 뒷면에는 무조건 홀수여야 돼요. 이런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4장의 카드가 정말 이 규칙대로 제대로 제작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2장의 카드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카드와 어느 카드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러면 지금 저한테 보여주시는 표정처럼 뭘까? 야, 좀 어려운데? 하나는 알겠는데 나머지 하나가 좀 헷갈리는데 그런 표정을 지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술 마시려면 20살이 넘어야 적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관할구청의 담당 공무원이시다. 어떤 술집에 갔다. 그런데 이 술집에 A죠. 술 마시는 사람. 그 다음에 B, 23살인 사람. C, 술 안 마시는 사람. D, 19살인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술집이 정말 이 법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해 보려면 2명만 확인해 보면 아는데 누구랑 누구겠습니까? A와 D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쉽냐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첫 번째 형태의 문제를 주고 난 다음에 풀어보라고 하면 학생들이 A는 알겠는데 다음이 좀 헷갈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번째 형태의 이 술 마시는 문제를 주고 학생들한테 누구 확인해야 돼? 이러면 학생들이 10초도 안 돼서 참 저것도 문제라고. A와 D입니다. 쉽게 해결합니다. A는 술 마시니까 몇 살인지 알아야 되고 D는 19살이니까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재밌는 건 이 2 문제는 논리 구조가 똑같은 문제예요. 논리 구조가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대학생들이 잘 못 풀죠. 근데 2번째 문제는 대학생들이 잘 풉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들한테 친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에 익숙하고 친숙해진다는 건 머리를 더 논리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얘기겠습니까? 자기가 친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대답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해왔죠. 그걸 훈련이라고 생각해왔고 그걸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이라 생각해왔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서 오히려 더 바보스럽게,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오히려 더 끈질기게 오답에 빨리 도달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노유민 씨. 영어에서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을까요? K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을까요? 그냥 떠오르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K요. K요. 자, K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죠. 코리아. 몇 분 안 계세요? 자, T로 시작하는 단어. 네.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대답하셨어요. 왜 이런 줄 아세요? 영어에 익숙한 분들일수록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대답하세요. 왜? 자기 머릿속에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거든요. 자, 심지어는 영어에서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니? 빈칸엔 빈칸으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니? 이렇게 물어봐도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답이 나옵니다. 후자가 전자를 포함하죠. 자, 이게 감이 빨리 오셔야 돼요. 빈칸은 ing를 포함하죠. 그런데도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답이 나옵니다. 왜? 첫 번째 것들이 전부 다 내 머릿속에서 친숙해요. 익숙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 내 머릿속에서 그게 익숙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과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익숙하다라고 하면 그게 내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 웬만하면 안 버리려고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쩌다 어른 예전에 메타인지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컨닝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에요. 방금 전에 미국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자, 꽃사슴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꽃사슴. 산타크로스가 뭐 타요? 루돌프. 썰매 타야 돼요. 제가 그때 그래서 몇 개 알려드렸어요. 그거 다 알고 오셨을 겁니다. 상당 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여전히 못 당하세요. 제가 오늘 새로운 거 하나 해드릴게요. 자, 닌자 거북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왜 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자, 3번만 더 크게 시작.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무슨 배 만드셨어요? 거북선. 안 만드셨어요. 네. 뭐예요? 익숙해지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정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가끔 친구분들이랑 하실 거예요. 야, 내가 살아봤더니 사람 안 변해. 이 얘기 많이 하시죠? 이게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사람을 겪어봐야 하시는 얘기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자기 옆에 친구한테 야, 내가 살아봤더니 사람 안 변해. 그럼 아마 뒤에 계신 어른들이 이럴 거예요. 너 얼마나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자, 사람을 왜 안 변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이거 사실일까요? 상당 부분 사실이에요. 상당 부분. 제가 잘 아는 선배 심리학자 한 분은 저한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심리학의 업적을 딱 한 줄만 남긴다면 자기는 이거 남기겠대요. 사람 절대 안 변한다. 네. 그 심리학자가 누구냐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문화심리학자로 유명하신 머리 좀 뽀글뽀글한 그 헤어스타일 가지신 김정훈 박사라고 계세요. 네, 잘 아시죠? 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요 책 쓰고 후회한 사람입니다. 농담입니다. 저랑 굉장히 이제 친하시고 저한테 가르침도 많이 주시는 그런 좋은 선배님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저랑 같이 식사하다가 심리학이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 IQ예요. IQ 안 변합니다. 슬프다. 자,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어쨌든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25살 넘으신 분 중에요. 최근 3년 이내에 IQ 검사 받아보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25살 넘은 분들 중에 최근 3년 이내에 건강과 관련된 검사 한 가지라도 받아보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많이 계시죠? 자, 내리세요. 이게 그 증거예요. 네. 자, 보세요. 건강은 왜 자꾸 잽니까? 변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IQ, 기억력, 연산력 이렇게 기본적인 사고 능력은 크게 안 변합니다.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억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 좀 깜빡깜빡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은 우리 뇌라고 하는 하드웨어의 세포들이 감퇴돼서 혹은 손상이 돼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내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에 더 큰 부분은 간섭 현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머리에 든 게 많으신 거예요. 어떤 게 비슷한 게. 머리에 비슷한 게 많아지면요. 무언가를 꺼내려고 할 때 비슷한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내가 나갈 거야. 너 나가지 마. 내가 나갈 거야. 라고 서로 막 밀치고 서로 간섭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게 간섭 현상인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처음 하시는 교사께서는 자기 제자 중에 영희가 한 명이에요. 자, 그런데 담임을 한 30년쯤 하신 선생님께서는 자기 제자들 중에 영희가 한 60명쯤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교무실에서 잠시 쉬고 계신데요. 모르는 전화가 딱 왔는데 받아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게 선생님, 저 영희예요. 그러면요, 이 선생님의 머릿속에서는 무려 60명의 영희가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야. 이러다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건망증이에요. 이게 건망증. 자, 그러니까 70세나 80세가 됐는데도 나는 기억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머리에 든 게 없는 분들이 가르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IQ, 기억력, 연산력 이거 크게 잘 안 변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잘 안 변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성격이 진짜 안 변합니다. 성격 잘 안 변해요.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국민학교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시절로 한번 쑥 기억을 더듬으셔서 내 친구 중에 가장 융통성 없고 가장 꽉 막혔던 친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번 오래 가기 전에 연락해서 만나보십시오. 지금 만나시면요, 그분들은요 더 융통성 없어요. 격차가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셨을 때 내 친구 중에 제일 잔머리 많이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일확천금 좋아했던 친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은 지금 연락해서 만나시려고 하면요, 연락이 잘 안 돼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요, 상당 부분을 우리의 부모님한테 받아서 태어나요. 즉, 유전적인 영향이 강하다는 거죠. 실제로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은 타고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좀 슬프시죠? 우리 몸 안에요, 5AH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과 관련있습니다. 원래 5AH는 아난다마이드를 억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아난다마이드가 많으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덜 불안해요. 덜 고통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중독에 걸릴 확률도 적습니다. 자, 한마디로 뭡니까? 행복에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게 있어야 되는 단위 면적당 비율이요, 민족마다 차이가 나요. 14%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족이. 대표적으로 중국의 한족이에요. 우리랑 굉장히 유사하죠, 유전적으로. 그런데 이게 21% 정도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북유럽 계열의 백인들이에요. 네, 이게 무려 45%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유리하겠죠, 행복에. 이분들이 나이지리아 분들이에요. 재산 상태도 좀 떨어져도 그분들 굉장히 낙천적이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은 타고난다. 근데 저에게도 약간 욱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타고났다면 여러 가지 심리 상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 욱하다는 건 화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경로, 분노, 화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네. 여전히 마찬가지로 못 바꾸는 성격에 도전하시는 거죠. 힘들어요. 네. 차라리 아주 간단한 행동 강령 하나를 실천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그 화를 좀 더 진정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넣어주는 거죠. 도망가세요. 아, 피하셔야 돼요. 자리를 피해라. 욱 하고 입에서 뭐가 나오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하셔서 1분 혹은 3분 동안만 다른 데 가 계시다가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든 호흡은 진정되고 그 다음에 그 흥분성은 약간 가라앉는데 그 다음에 오면 파국은 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자들이요, 이런 능력과 성격을 묶어서 기질이라고 합니다. 이 기질을 주로 누가?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죠. 이거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기질보다도 더 나중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더 쉽게 변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관점과 자세죠. 이건 쉽게 우리가 한 번씩 건드려 볼 수 있고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창의성, 리더십, 통찰력 이런 훨씬 더 크고 복합적인 능력은 성격보다는 관점에 더 관계가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편의상 가운데 걸 DAX, DAX, DAX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게 더 A와 B 중에 더 DAX에 가까울까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벌써부터 경계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자들이 뭘 여쭤보면 항상 이렇게 경계를 하시는데 네, 그럴 필요 조금도 없습니다. 자, A와 B가 있을 때 나는 A가 더 DAX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죠. 네,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네, 나는 B가 더 DAX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네,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한 7대3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다수가 A인 거예요. 이걸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워싱턴에서 길을 막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80%가 저 B인 파란색 원통형이 DAX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차이죠. 여기선 3대7로 나오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8대2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거 성격과 그다음에 능력으로 구분 못하겠죠. 한국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90% 가까운 사람들이 저 A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DAX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서양인들이 놀랍니다. 리얼리? 정말? 특이하네? 의아해요. 저 사람들 되게 우리랑 다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러느냐? 성격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관점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질주의적 관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이 어디냐는 거죠. 같은 성씨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는 문화적으로 장자 사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계가 중심이 되고 뭔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과거에 믿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있어요. 왜냐? 태어나면 부모님의 사랑을 혼자 듬뿍 받아요. 첫째니까. 둘째가 태어나면 더 유리해져요. 왜냐?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요. 대부분이 동생은 못하는데 형은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우선권을 줍니다. 첫째한테 아무래도.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첫째는 어떤가 하면 굉장히 관리가 뛰어나고 굉장히 포용적이고 그리고 사회의 질서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해요. 아이들한테 사회의 질서는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그 가족에다 만들어둔 질서가 자기가 처음 배우는 질서예요. 근데 이 판이 나한테 유리하면 선천적으로 그걸 깨부시는데 약해요. 근데 둘째는 어때요? 태어났더니 이미 세상이 썩었어요. 이건 공평한 세상이 아니야. 이건 말이 돼요? 맞아요.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첫째 유치원 같은 데 보내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하면 첫째는 안 일어나요. 그럼 엄마가 깨워서 유치원 가야지 밥 먹고 옷 입고 막 이러고 있는데 둘째는 형 가방 유치원 가방 메고 이렇게 서 있어요. 복도에. 잠옷 입고 이러고. 그럼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는 안 된다. 이러면 나는 왜 못 가냐 이러고. 이게 그러니까 둘째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이 유지되면 자기한테 불리해요. 그러니까 판을 뒤엎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둘째가 약간 혁신가가 많습니다. 네, 둘째가 훨씬 더 자유로워요. 정신세계 자체가.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 지키라는 게 많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게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이라 그러면 보통 두 채가 없는 30평 아파트에 뭐예요?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가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2000cc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1억 이상의 예금이 있고요. 연 1회 이상 정도 해외여행을 간다. 이러면 이제 중산층이다. 이렇게 본다 그래요. 한동안 이런 꿈을 꾸고 대한민국이 달렸던 것도 많고 실제로 한동안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도 맞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런 중산층의 기준이 외국은 다르다 그러죠. 프랑스 같으면 어때요?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해야지 된다. 뭔 헛소리예요? 뭔 헛소리예요? 그렇죠? 지금 외국어가 왜 나와? 중산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1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남들하고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색다른 요리법을 알아야지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분노에 공감해야지 된다. 또 뭐예요?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해야지 된다.
다르구나. 프랑스가 특이한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하고 미국을 보면 더 황당해요. 영국은 페어플레이를 해라. 이게 뭔 소리예요? 뭐 이상한, 저게 왜 중산층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저건 온 인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왜 중산층의 기준일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 또는 독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한테 강해야 된다. 뭐 불의와 불법 뭐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미국은 어때요? 자기의 주장이 떳떳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 불법에 저항하고 이렇게 비평하는 그런 잡지를 정기 구독을 한다라든지.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대한민국은 아파트, 자동차 크기, 예금 이런 걸로 중산층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과도기라고 그러고요. 우리 삶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를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춘기라는 게 결국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양적 변화가 아닙니다. 양적 변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어나요. 날마다 키가 크고요. 날마다 몸무게가 크고요.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뭔가 하면 그때부터 점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에 없던데 털이 나기 시작한다. 이건 있던 게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털하고 달라요. 이건 새로운 변화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봤던 원칙들이 사춘기 이후에는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결정하는, 변화시키는 시점에 있다. 이 시기에서 왜 우리가 과거에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됐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합유연성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복합유연성은 뭔가 하면 심리적인 특성인데요. 양극적이고 어떤 직선적인 것을 잘 인식을 안 하고 모든 것을 순환적이고 복잡한 복합적인 관계로 인식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직선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선 위에 서 있으면은 저보고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물어보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갈래?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직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걸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왼쪽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걸어가면서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돌아야 돼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직선적 사고예요, 일종의.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오른쪽으로 갈래요. 그래서 오른쪽을 원을 따라서 걷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왼쪽에서 멀어지는 걸까요?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왼쪽으로 가고 있죠. 모르죠. 그렇죠? 네. 어느 시점까지 멀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가면 결국 만날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뭘 하나를 얻기 위해서 뭘 잃어버리고 이걸 하려면 저걸 해야 된다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복합 유연성이에요. 실제로 심리학 실험을 이제 조사 같은 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도 뭐 설문조사 이런 거 해봤죠. 무슨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요즘 뭐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거 있을 텐데 보통 그런 거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나 하면 이렇게 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좋다, 싫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지금의 감정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슬프다, 기쁘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든 설문지를 많이 썼어요. 이걸 서구에서 하면요, 서구 사람들은 극단적인 데다가 답을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뻐. 그러면 슬프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라는 걸 잘 받아들여요. 그냥 좋아. 싫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에 반대말이 좋다는 걸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런 조사를 하면 한국인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답이 가운데로 몰려요, 한국 사람들. 뭐 좋기도 하고 뭐 싫기도 하고 또 너무 슬프다 보면 또 기쁜 것도 생각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하나를 버리고 한쪽으로 간다는 거에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뭘 얻기 위해서 뭘 잃어버린다는 인식을 잘 못해요.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눈물 젖은 깍두기. 여러분들 중에 눈물 젖은 깍두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텐데 저는 먹어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2015년에 제가 이제 연구년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혼자 이제 날마다 뭐 하나 사다 먹고 뭐 이러고 나가서 사 먹고 그러다 이제 지겨워서 이제 한국 음식점을 찾아 나서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동네가 그렇게 번화가가 아니라서 한국 음식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냐 이러면서 그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고깃집인데 한국 음식을 해요. 그러니까 몇 개의 메뉴가 있어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야, 거의 뭐 산삼을 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러면서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메뉴를 봤는데 곰탕이 있어요. 야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싸요. 한 6,500원 뿐이 안 해요. 싸네. 환율도 좋았고 그래서 곰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곰탕이 나오면서 갖고 오는데 한 요만한 새끼손가락 요만한 김치 3쪽을 줘요. 곰탕을 먹기도 전에 3개를 다 먹어버렸어요.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들 곰탕이나 설렁탕 이런 거 김치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러가지고 여기 김치를 좀 부어주세요. 그랬는데 김치를 사야 된대요. 돈 달라 그러죠. 네. 그래서 사겠다. 얼마냐? 그랬더니 3,500원이래요. 그래도 시켰는데 곰탕보다 비싼 김치를 먹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더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더 시키면 김치만 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만한 깍두기를 반씩 나눠서 그 먹을 때 눈물 젖은 깍두기 안 먹어본 사람은 인생을 얘기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곰탕이나 설렁탕 집에서 그렇게 장사하면 장사될까요? 안 되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옆에 김치가 있죠, 그렇죠? 아니 김치통이 있어요. 예? 거기서 뭐 갖다 달라 이런 것도 귀찮아요. 그냥 마음껏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김치를 먹고 싶은 만큼 넉넉히 준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김치를 평균보다 적게 먹는 사람이 평균보다 많이 먹는 사람 값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설렁탕이나 곰탕집이 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사람들이 최소한 평균적으로 먹는 김치 양에다가 맞춰서 가격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김치를 보통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당연히 주는 거, 마음껏 먹는 거. 이 세상에 마음껏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뭐예요? 원적 사고예요. 뭘 하나 얻으면 뭘 하나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밥보다 반찬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집에 갔을 때 반찬, 그걸 굉장히 따져요. 근데 밥집이잖아요. 반찬집이 아니라. 일본에 가면요. 밑반찬이 별로 없어요. 맞아. 밑반찬이 없는 대신 밥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밑반찬이 많아야 돼요. 모든 걸 밑반찬이 결정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똑같은 값을 받고 밑반찬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메인이 후지다는 얘기예요.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가 잃는 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왜냐? 그 복합 유연성 때문에. 왜 이러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좋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왕이면 다운치마. 일본에 가면은 지하철 같은 거 타면요. 빈자리가 있어도 안 앉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일본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저하고 친한 일본 교수한테. 일본 사람들이 전철에 앉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도 앉아. 아니 저렇게 빈자리가 있는데 안 앉잖아. 아니 그냥 서서 가면 되지 뭐. 전철은 원래 서서 가는 거야. 앉으면 좋은 거지만 앉아야 하는 게 아니잖아. 이미 버스나 전철을 타겠다는 결정을 하는 순간 나는 서서 가겠다는 거를 감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전철이 들어오면 내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문이 쓰자마자 뛰어가고 있는데 까만 봉지가 날라온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다 훔치마요. 이 세상에 이왕이면 다 훔치마가 어디 있어요? 다 돈 낸 거지. 내가 안 내면 누가 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낸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뭘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다는 인식이 좀 약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세기에 한국이 세계 최초로 발명한 게 별로 없다 그랬는데요. 그중에서 최고의 발명품을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짬짜. 짬짜면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아, 다 먹었죠. 자주 먹습니다. 이거 드시지 마세요. 이거 드시지 마세요. 아주 비극적인 상품이에요. 이게 왜 비극적인 상품인가 하면 이 식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 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짬짜면을 시켜놓고 그 짬뽕과 짜장면을 동시에 한 입에 넣고 그래서 그 오묘한 맛을 즐기면서 먹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변태라고 불러요. 없네. 대부분 어떻게 먹나 하면 짜장면 다 먹고 짬뽕 먹든지 짬뽕 다 먹고 짜장면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짬짜면을 시켜놓고 둘 다 먹었다 그러는데 하나도 제대로 안 먹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식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 같아요. 내일 점심까지만 생각할 여유가 있으면 오늘 짬뽕 먹고 내일 짜장면 먹을까가 돼요. 근데 내일 점심을 생각할 여유가 없으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일도 먹을 점심인데 물론 여러분들 이 점심 먹고 여러분들 죽을 거다. 그러면은 다 시켜 먹어요. 왜 탕수육 남겨도 돼요. 다 시켜 먹어야 돼. 먹고 죽어야지.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먹을 점심이면 이 오늘 짜장면 짬뽕 중에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중국집이 오늘 망할 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오늘만 보고 사니까 지금만 보고 사니까 포기가 안 돼요. 왜냐? 특성이 복합 유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금 당장 해내라는 거예요. 이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사실은 그냥 개인적인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좀 나타나요. 여러분들 사법부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법 절차에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또는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뭔가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무죄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식의 기준은 뭔가 하면은 사실 판사나 검사나 거의 대부분의 사법 판단의 경우에 실제로 진범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재판을 하죠. 알면은 왜 하겠어요? 재판정에서 피의자가 진범인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건 피의자예요. 자기가 진범이면 자기가 진범이라는 걸 알 거고요. 자기가 진범이 아니면 내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어떤 놈인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판사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판단이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판단이에요. 그치. 판사 입장에서는 범인인 것 같아. 들어가. 이렇게는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강력 범죄, 안 좋은 범죄일수록 판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역설적이죠, 그렇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범인은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놈이 범인일 것 같으면 저놈은 꼭 감옥에 가야 되는데 실제로 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유죄로 판결되는 순간 감옥에 가서 무지하게 오래 있어요. 저 사람의 인생은 더 큰 데미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진범인데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처벌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안 됐으니까 무처벌 오류라고 불러요. 무처벌 오류를 피하자면 유죄를 많이 내리면 돼요. 그냥 내가 기준을 낮춰서 이만하면 유죄야. 그리고 유죄를 내리면 됩니다. 근데 이러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나 하면 처벌 오류가 늘어나요. 10몇 년,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왜 나왔는데 무죄로 밝혀졌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처벌 오류가 싫어서 무죄를 많이 내리게 되면 그러면 뭐가 늘어나요? 진범이라도 풀려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한쪽을 얻으면 한쪽을 잃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본적인 사법 절차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처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처벌 오류를 감수하자, 처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무처벌 오류를 감수하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실제로 어느 처벌을 더 회피하고 싶냐 그러면 판사들은 사법체계의 논리대로 처벌 오류를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처벌 오류를 감수하더라도 처벌 오류를 피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법체계의 원칙이에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일반 사람들한테 하면요. 둘 다 중요하지. 하나도 포기가 안 되겠는 거예요.
나쁜 놈을 놓치는 것도 안 되겠고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 판단이 국민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범인일 것 같은데 저게 왜 무죄가 나오지? 이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에서 어느 위험을 더 감수할 거냐로 제도로 만들어놨는데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복합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적인 요소가 약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국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설명하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동양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말은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특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6가지의 한국인의 특성을 제가 잡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은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 일상에서, 사회에서, 내가 사는 삶에서 타인과의 관계적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동기 중에 하나가 일관성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관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그 이론에 맞춰서 설명을 하자면 잘 안 맞아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내가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뀌어요.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먹을 건지. 각자 자기가 먹을 거 사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편의점 들어가자마자 꼭 너 뭐 마실 거야? 이러고 물어봐요. 남 먹는 걸 왜 신경을 써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걔가 뭘 사느냐에 따라 내가 뭘 사는 게 또 바뀌어요. 왜냐? 항상 저 어떻게 해볼 수, 같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도 서양 사람들은요, 먹다 남기는 한이 있어도 자기 거 자기가 골라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꼭 뭐 먹을 거야? 이러고 물어봐요. 뭐 어쩌자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좋아하는 거를 준비해 놨어요. 누구랑 먹을 때는 이걸 좋아한다고 해요. 그게 내 걸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눈에서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저 사람은 뭐 이때는 이렇다고 얘기하고 저 때는 저렇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그게 때에 따라 다르지 어떻게 그게 같냐. 그런데 그 때에 따라 다른 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집단 속에 어느 집단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와 있느냐가 달라요. 물론 집단에 들어가 있다는 건 그 안에 그 타인이 누구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격하고 어떨지는 몰라도요, 훨씬 더 다른 사람한테 반응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말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밥 먹었니와 밥 안 먹었니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서양에서는 밥을 먹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밥을 안 먹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대답이 내가 먹었으면요 그냥 yes I did예요. yes로 시작합니다. 긍정문이에요.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보건 내가 먹었으면 yes예요. 내가 안 먹었으면 no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보느냐에 따라 내 답에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밥 안 먹었니? 근데 네, 먹었어요. 아니, 밥 안 먹었냐고. 예, 먹었다고요. 아니, 내 말을 잘 들어봐. 밥을 안 먹었냐고. 그런데 예, 먹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번에 뭐라 그러냐 하면 너 내 말 안 듣지?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서양의 언어는요 기술의 언어입니다. 기술의 언어는 뭔가 하면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고 자세하고 효율적으로 묘사, 기술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은 상태냐 안 먹은 상태냐가 가장 중요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건 간에 내가 밥을 먹었으면 내가 밥 먹었으니까 긍정이에요. 내가 밥을 안 먹었으면 내가 안 먹었으니까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물어봤으니까 나의 상태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기술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안 그래요. 한국은 소통의 문화입니다. 거기다가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너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이 들리는데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우다가 나중에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마 다니엘 씨도 한국말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한글 시스템은 굉장히 쉬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은 저런 것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아, 그럼요. 그런 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다른 교포 형이랑 그런 대화했었는데 한국은 페이크예요. 그러니까 말을 약간 페이크하듯이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전화할게. 뭐 다음에 밥 먹자라는 말은 진심으로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독일 사람으로서 다음에 밥 먹자. 그래, 날짜 잡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밥 먹자라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오래 살았으니까 이건 이별하는 거 너무 아쉬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독일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실례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밥 먹자 그러면 그게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밥 먹자 우리 만나서 그랬더니 날짜 잡아 그러면 아니 그게 말이야. 이게 내가 지금 핸드폰이 없어서 일정을 모르겠네 이러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기술적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소통적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매뉴얼상 기술적 언어를 쓰게끔 돼 있어요. 말 하나하나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 언어를 쓰도록 트레이닝을 받고요. 그런 말 아니면은 조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상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의 언어를 쓰도록 하죠. 아마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특히 정부에 대해서 많이 쓰는데 물론 불통인 정부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국민들이 불통이라고 느끼는 그 일부분은 바로 이런 기술적 언어와 소통의 언어의 사용의 빈도와 정도의 차이에서도 기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광우병 같을 때 기술적으로 대답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얘기하면 돼요. 네가 평생 동안 40년 동안 광우병에 걸릴지도 모르는 소를 하루에 몇 톤 꾸준히 먹으면 걸릴 확률이 몇 프로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정확한 기술의 용어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지금 내가 지금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나한테 숫자를 갖다 대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소통의 언어와 기술의 언어의 간극이에요. 아마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기술의 언어를 더 많이 써요. 그거는 성향상도 좀 그렇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해요. 직장생활을. 특히 이제 기성세대들. 우리 사회가 관계주의적 사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소통적인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For those days we felt like a mistake. Those times when love's what you hate somehow. We keep marching. 이 관계성만큼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주체성이에요. 주체성이 뭐냐? 주체성은 흔히 얘기해서 자기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고 확대하려는 성향이에요. 초기에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연구의 대부분은 미국과 일본을 비교했어요. 왜냐하면 그 초기에는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그때만 해도 미국의 학자가 접근할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웠던 상대가 누군가 하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상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개인주의, 집단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주체성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주체성이 낮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서구의 학자들이. 실제 초기에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주체성이 높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주체성이 낮아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주체성이 낮으니까 동양 사람들은 주체성이 다 낮은가 보다. 그리고 퉁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연구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주체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하고 주체성이 똑같은 모양이다. 아니요.
주체성은 같은데 그게 표현되는 방식이 틀려요. 서양의 사람들은요, 주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 자율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침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래도 덜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식당에 가면요, 나는 된장찌개, 나는 김치찌개 이러고 있으면 종업원이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그거 하나로 통일하면 빠르고 좋은데요? 뭐 이래요. 또 그러면 손님들이 그래요? 우리 김치찌개로 할까? 이래요. 분명히 된장찌개 원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10초 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합의를 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하면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조금씩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포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지켜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율성의 의미에서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낫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관계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려해야 되고 일본 사람들은 집단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 자체는 좀 약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주체성이 높은 건 어떻게 나타나냐? 존재감으로 나타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왜 나오나 하면 스스로 자기가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주체성이 높아도 여기 자기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개인주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관계주의니까 그걸 인정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 무시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체성이 사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한턱 쏜다. 한국 사람들은 쏘기 위해서 살아요. 제가 아는 일본 교수가요, 한국에 와서 오래 계셨는데 그분한테 한국에 와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뭐가 있냐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한턱 쏜다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어려워? 그랬더니 일본 교수님이 그래요. 내가 저 뜻을 잘못 알고 처음에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뜻인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이 일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한턱 쏜다를 나는 자기가 밥값 낸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맞는데 밥값 낸다는 거? 그랬더니 일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밥값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날 주인공이 되겠다는 선언이 돼요. 물론 항상 한턱 쏜다는 거를 그런 상황에만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턱을 쏜다 그럴 때는 자기가 한턱 쏠 만한 일이 있을 때예요. 보통 자기한테 좋은 일 있을 때, 승진했을 때, 뭐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일 있을 때, 이럴 때 한턱 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밥값을 내야 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게 한쪽에 한턱 쏜다고요. 정반대쪽으로 극단적인 게 뭐냐 하면 접대할 때예요. 근데 이게 왜 반대쪽이냐 하면 한턱 쏠 때는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날이고요. 접대할 때는요, 내 존재감을 죽이는 날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젊은 분들은 접대할 기회가 별로 없으셨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접대는 어떻게 합니까? 접대할 때 계산 어떻게 하세요? 밥 먹기 전이나 밥 먹다가 도중에 아 오늘 이거 제가 쏩니다. 그러면 접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니 내가 밥값 낸다는데 왜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 말이 단순히 밥값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접대를 할 때는 밥값을 어떻게 내야 되나 하면 밥을 4분의 3쯤 먹었을 때 더 이상 들어올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조용히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나가서 미리 계산해 놓고 들어와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식사가 다 끝나고 나갈 때 접대 받는 분이 약간 어색하게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이러고 보시고 나가요. 이게 접대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거 돈 안 내고 있다가 나가는 도중에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지갑 꺼내가지고 이거 빨리 그래요 이딴 짓 하면 왜 안 돼요? 자기의 행위가 너무 드러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접대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자기의 존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한테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는 그날 없어요. 자기는 뭐예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의 정반대가 뭐냐? 한턱 쏜다요. 이날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 내가 주인공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별일도 없는데 자꾸 한턱 쏜다 그러면요.
밥 사고 욕 먹어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점심 때 아무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쏜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밥을 사주면 사실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난 돈 안 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고맙다고 안 끝나요. 한 몇 번 얻어먹고 나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가 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얻어먹는 거에 한턱 쏜다는 거에 존재감을 많이 부여해요. 그래서 내가 한턱 쏜다고 외칠 만한 일이 있을 때 외치셔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녀가 대학 붙었을 때. 그거 한턱 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대학 붙었다는 게 직장에 소문이 나면 이제 와가지고 축하해, 수고했어, 고생했어, 붙었다며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씩 웃으면서 거뭐 다 붙는 거 가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서 고기 굽고 술 마시고 막 놀고 있는데 옆에 부서에 있는 사람이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미안해 내 보고 때문에 늦었어. 축하해. 막 그랬더니 괜찮아. 앉아서 먹어. 그랬는데 조금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 늦게 온 인간이 슬쩍 자기 자식이 더 좋은 대학에 붙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말 그대로 완전히 개판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짜증날 만한 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자식이 더 좋은 대학에 붙었다고 내 자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내 자식 붙은 거 축하하는 자리니까 계속 축하하고 놀면 되는데 왜 분위기가 이상해지나 하면 그 얻어먹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은 이 사람이 내는데 주인공이 바뀐 게 느낌이 와요. 우리나라를 서열 사회라고 부르는데 물론 서열 사회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서열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주인공이 누군지를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서열 사회는 조직화된 부분에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냐인데 우리나라 사회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 누구야? 그걸 굉장히 따져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예의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가 아무리 서열이 높아도 부하 직원이 서열이 낮은 사람이 주인공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상사도 조용히 있어야 돼요. 설치면 안 돼요. 왜냐? 제가 주인공이니까. 만약 완벽하게 경직된 서열 사회라면 그게 불가능하겠죠. 근데 우리 사회는 주인공을 훨씬 더 따지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한턱 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인공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인생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 믿음들은 다 착각으로 끝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나 하면 비현실적 낙관주의라고 불러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 취직할 때 임원은 되겠지? 근데 실제로 그런 꿈을 꿨던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분만 임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게 임원이 못 됐다고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의 그 믿음은 착각인 건 맞아요. 그게 비현실적 낙관주의예요. 일본과 중국과 한국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요. 자기 존중감,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일본이 조금 낮기는 한데 큰 차이가 안 나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비현실적 낙관성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없어요. 중국은 어느 정도 중간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만땅이에요. 이런 한국 사람들이 저런 어떻게 보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허 속에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저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모두 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나라면 할 수 있다. 이런 주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렇게 주체성이 강한 한국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인공의식. 지금 얘기했죠. 주체성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이 주인공의식을 잘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한턱 쏜다 말고 또 있는데 사진 찍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끝내고 연구원이 돼가지고 미국 대학교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간 데가 어디였나 하면 미국의 플로리다예요. 근데 플로리다에 뭐가 있나 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